안녕하세요. 저는 IBK투자증권 본사 영업부에서 PB로 근무하고 있는 박근형 부장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아주 이제 철강사로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철강사 대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사실 뭐 지금 다른 철강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이제 왜 올라왔냐 당연히 모두가 알고 계시죠.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이제 광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리튬 관련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간 것은 리튬 내재화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보는데 왜 이제 이 그룹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냐는 것은 결국은 광물의 내재화 부분에 있고요. 포스코 그룹은 지금 광물 내재, 특히 이제 리튬은 내재화가 100%가 가능한 수직 계열화가 다 내재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쪽에서도 결국 리튬 내재화가 100%가 조만간 된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 내재화가 2027년 기준으로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뭐 다른 가지 봤을 때 내재화가 26%까지 내재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회사 뭐 LNF라든지 이런 쪽은 내재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다른 뭐 종합 상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내에서 있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광물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100%까지 내재화가 가능한 이야기가 수직 계열화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혁신적인 변화가 됐다는 거고, 에코프로 그룹도 내재화가 26%까지는 한 2027년, 8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가 많이 올라갔고, 맥쿼리 증권사가 최초로 국내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 50만 원이 가장 높은 주가였을 텐데, 맥쿼리 증권사가 갑자기 60만 원으로 처음으로 최초로 올리면서 그때 도화선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그 뒤에 60만 원에 넘어서니까 맥쿼리 창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팔았죠. 그 뒤에 국내 증권사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실적 추정을 상당히 좀 높게 하면서 70만 원대 막 위로 이렇게 포스코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대폭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재밌는 게, 뭐 70만 원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익 추정치를 2028년 또는 2030년 이익 추정치를 당겨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조금 그건 너무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과거에 우리가 철강 산업만 보는 회사는 아니었다라고 충분히 이제는 평가받기 시작했다 보는 것이고, 그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산업이다.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부동산 쪽에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출하량이 좀 줄고 있어요. 정부가 출하를 좀 더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좀 좋은 환경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베이스가 조금 바닥을 찍었다는 부분, 그리고 유통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 그리고 가격이 좀 올라온다는 거고, 여기에서 포스코 그룹이 어떤 리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광물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내재화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지수사는 이제 할인율을 받습니다. 할인율을 받는데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뭐가 또 올라갔죠? LS 그룹이 올라갔죠. 이게 LS 그룹이 뭐 최근에 핫한 전력기기, 변압기, 뭐 전선 이런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LS 그룹이 또 2차 전지 소재를 또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냐. 그래서 주 LS도 많이 올라갔고, LX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관련된 여러 계열사들도 주가들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이제는 단순한 그냥 뭐 지수사, 그러니까 뭐 주 SK, 이게 이제 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서 이걸로는 좀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핫했던 뭐 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압기, 전선기,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쫙 계열사를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 상사를 갖고 있다든지, 이 종합 상사들 대부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드라마를 잘 생각하면 종합 상사가 고만고만하죠. 영업이익률도 뭐 1%,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볼륨은 큰데 영업이익률 거의 안 나오는 이런 사유였지만, 최근에 종합 상사들이 포스코 계열의 상사들도 2%, 3%로 이 과거의 영업이익률을 이제 밴드를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죠? 이러한
2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사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에서 역사적인 어떤 영업이익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열사들에서 이제 분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LS 그룹과 같은 쪽에서 이제 한 가지 업사이드 프리미엄을 좀 받게 되는 아마 좀 다른 지주사와의 좀 다른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죠. 뭐 주가가 몇 배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안 올랐다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사실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좀 있겠지만 실적단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2분기, 3분기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뭐 리튬이나 다른 원자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에 영향받는 게 3개월 뒤로 레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2분기에도 레깅이 됐고 3분기에도 판가가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말하는 ASP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L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분기에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상대적으로 NF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3분기에는 판가가 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가 하락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러면 판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Q, 물량의 증가가 있으면 충분히 메이크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생각에서는 원래 2분기 정도에서 봤을 때는 3분기에 아마 Q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시장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럽 시장에서 출하량이 조금은 더딥니다. 그래서 3분기에 좀 나오기로 했던 복스바겐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4분기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출하량에 대한 Q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조금 밀려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는 그래 좋지 않다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3분기 그럼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점이 다소 좀 4분기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판가는 3분기도 떨어질 텐데 Q의 증가가 3분기에 나오지 않으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LNF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너무 부러져서 영업이익이 30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이슈에서 디스카운트를 더 받고 있는 거고 주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은 그래도 좀 버팁니다.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컨센보다 좀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년비로 봐서는 괜찮게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출하량으로 봐서는 물량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전년비로 봐서도 출하량은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2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 3분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는 거고 셀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나소닉이 이번에 뭐 테슬라 쪽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북미 쪽에서는 테슬라가 1위거든요. 셀업체 가운데서. 근데 이 테슬라를 하고 있는 이 파나소닉이 결국은 이번에 AMPC 그러니까 이제 세액 지원 공제 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받는 세액 공제의 절반을 그 테슬라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이야기됐죠. 결국 이거는 테슬라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야 파나소닉 니네가 세액공제 엄청나게 받지? 너 나 때문에 받는 거니까 반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파나소닉이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MPC 세액공제를 절반을 테슬라 쪽에 떼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주 핫 이슈이고요. 근데 비슷한 구조의 LG 에너솔루션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런 것들에 관한 상황이 놓일 수 있는 거죠. 근데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좀 다른 건 뭐냐면 파나소닉은 이제 완전히 이제 테슬라한테 묶여가지고 절반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조인트 벤처 공장을 만드느냐 아니면 단독 공장을 북미에 만드느냐 차이인데요. 단독 공장을 만든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동차 브랜드에게. 근데 미국 쪽에 조인트 벤처로 공장을 만든 회사는 조인트 벤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같이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로 공장이 나간 셀업체나 이런 쪽은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LG에너솔루션은 단독 공장도 나와 있고 조인트 벤처 공장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로 봤을 때는 단독 공장의 어떤 AMPC 관련된 이슈가 좀 가미기 될 가능성이 있죠. 기존의 추정치보다 세액 공제 일정 부분을 아마 나눠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파나소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거고 조인트 벤처로 나간 공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삼성 SDI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아마 조인트 벤처 관련된 진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 공장이 있는 쪽은 크게 이제
어떤 분배율이 이미 그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뭐 세액 공제를 더 떼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인트 벤처 공장으로 나가 있느냐 아니면 단독 공장으로 나가 있느냐 이 차에 따라 이 파나소닉의 어떤 그런 이슈들처럼 어떤 완성차에게 어떤 그 세액 공제 부분을 떼주느냐 안 떼주느냐의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언제 이 셀 업체나 이 양극재 회사가 이 세액공제 금액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세액공제 받아서 우와 엄청 좋아진다 해서 주가들이 날아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물량 증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대한 어떤 분배 문제 때문에 노이즈가 살짝 생길 수는 있겠지만 성장이 보여진다면, 만약에 앞으로 충분한 성장이 보여진다면 아마 셀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소재 업체들도 주가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우상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최근에 고성장을 가지고 주가들이 땡겨진 회사들은 결국은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Q의 성장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슈퍼갑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잘 팔고 있고요. 테슬라가 팔아주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물론 이제 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가지고 또 테슬라 쪽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는 LFP가 많이 탑재된 그 테슬라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북미나 다른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삼원계 쪽에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프리미엄급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의 차이가 있고 그 시장을 패러다임을 테슬라가 아직은 잡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뭐 물량이 워낙 뭐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관련된 뭐 셀업체나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도 사실은 조금은 테슬라 쪽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가불의 위치가 좀 바뀌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뭐 테슬라가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부품단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물량 쪽에서는 결국은 아직 그 절대적인 물량 추이가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다 볼 수도 있겠죠. 네이버는 오랫동안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나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애를 먹였던 회사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주가들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됐었고 꽤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군이었죠. 특히 이제 인터넷 군으로 이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인터넷 산업군들이 워낙 이제 소위 말하면 굉장히 찌들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실적도 별로 나오지 못했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펄을 높게 또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실적이 좀 미스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상당히 좀 저점에서 상당히 좀 괴롭히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등과 같은 성장주가 일단 수익을 내주고 난 다음에 최근에 트렌드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못난이 업종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이 쩔어 있었던 섹터들 중심으로 다소 좀 수급이 약간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인터넷주가 또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실적단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저점에서 7월 초부터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인터넷 쪽으로 좀 들어왔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라는 어떤 단어가 같이 붙으면서 하반기 성장에 대한 그림을 긍정적으로 보고, 실적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분기 실적 중에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았고 높은 기대감을 또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오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이 약간 뭐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매출단은 컨센 대비해서 소폭 하회했습니다만 전년비로는 매출도 17.10%나 올라왔고요. 영업이익이 3,727억이니까 컨센에 부합하면서 전년비 10.9% 성장했습니다. 이익단으로 봐서는 분기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지배순이익도 2,677억으로 전년비 46%나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서치 플랫폼보다는 커머스 쪽의 성장이 상당히 좋았고,
좋았고 커머스가 한 44% 전년비 증가했는데요. 마케팅 비용 효율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추천 광고가 고도화되면서 커머셜 부분에서 성장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개나 판매 매출이 수수료율이 가장 더 높은 브랜드 스토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크림의 어떤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 그 커머스 부분의 성장률이 결국은 매출을 이끌고 실적 성장, 이익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취급 수수료율도 상승세가 보였기 때문에 커머스 부분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성장이 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사용자 경험 고도화 때문에 거래액도 전년비 14.8%나 커머셜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핀테크 부분도 2분기 결제액이 14조 6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비 21.2%나 급성장했고요.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결제액이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 동시 출시에 따른 현장 결제 활성화 때문에 아마 전년비 2배 수준인 1조 4천억까지 오프라인 핀테크 결제가 나타났죠. 대한대출 서비스 출시하면서 대출 서비스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제도에 맞춰서 또 서비스가 준비 중에 있고 보험 상품 비교라든지 추천 서비스도 나온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컨텐츠 부분도 지금 글로벌 웹툰 통합 거래액이 전년비 8.6% 성장하면서 4,448억까지 기록이 됐어요. 특히 이제 웹툰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지널 비중 확대도 유료 사용자가 연간 20% 이상 증가하면서 거래액을 성장 견인했고 한국과 북미 지역 관련해서 상품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도화가 성장되고 있고요. 또 인당 결제액이 이야기되고 있는 알프라는 게 있는데 인당 결제액도 상당히 성장세가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재밌는 것은 또 카메라 AI 프로필 상품도 최근에 흥행이죠. 이런 게 상당히 좀 재밌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는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컨텐츠 부분에서 또 성장세가 고도화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크라우드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역시 앞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8월 24일 날 차세대 초대규모 AI로 불리는 하이퍼 클로바 X 이게 출시가 될 텐데요. 강력해진 백본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용 AI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로바 X가 선보이게 될 거고 그다음에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B2B 상품까지도 지금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뭐 MS 오피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상용화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아마 한컴 오피스나 이런 쪽과 관련돼서 연계된 상품 출시가 되면서 유료화 관련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뭐 비용 통제도 많이 됐습니다. 인력 채용 통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그다음에 개발 운영비 상승세도 좀 제한됐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이 결국은 이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AI 이야기가 되니까 자꾸 이제 메타버스를 오버랩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된다 했던 게 갑자기 무너지고 메타버스 언제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시장에서 그렇게 막 뜨거웠다가 다 식어버린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기억하실 겁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이야기 그게 있죠. 그게 돈이 됩니까? 뭐 그게 결국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건 맞는데 메타도 사실은 거의 사업을 하기 쉽지 않죠. 돈을 못 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좀 오픈 AI가 유료화 서비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업화에 관련된 연계된 뭐 B2B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타버스보다는 좀 기대감이 높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도 나도 AI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AI가 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를 시켰나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그 클라우드 기반의 3D CAD라든지 그다음에 CM, 캠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성형 디자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자동으로 또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 분석 솔루션인 스파크 코그네이션이라는 비주얼 AI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장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까지 파악하면서 장비 고장이나 성능 저하를 또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되는 게 AI 쪽에서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않았는데 우리가 뭐 엑스라이 영상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조금은 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류를 잡아낸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AI 고도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 그 RPA를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아마 이메일 내용이나 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양식을 자동으로 생성 처리합니다. 규칙적 업무를 높은 정확도를 통해서 AI 쪽으로 좀 더 넘겨지는 그런 식의 실질적인 제조업 기반의 분위기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우리가 뭐 비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 PBR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뭐 네이버가 좀 올라왔습니다만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보다 PBR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센서스 기준 6월 30일 기준 12개월 포워드 PBR 하이닉스가 1.43배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네이버가 1.15배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12개월 트레일링 PBR이 하이닉스가 1.64배 그리고 네이버가 1.57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보다 네이버가 훨씬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죠. 근데 주기업 간의 PBR 역전이 얼마 만에 생긴 사건이냐면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네이버가 주가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커머디티의 특성상 밸류에이션 상단이 낮고 현재 PBR이 역사적 평균 대비 좀 높은 수준까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네이버는 좀 더 편안한 밸류에이션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느 정도 하방이 충분히 나오고 수익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떨어질 게 없다고 봤다면 아마 상방에 대한 리바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가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뭐 싸다는 논리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 부분 리바운딩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본다면 최근에 뭐 네옴시티 본계약했다 뭐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가 뭐 중국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 다 끌어들여서 주가들이 좀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을 높이려면 결국은 8월 24일 날 우리가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게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모델이 실제로 좀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봐서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업종 상단을 높이면서 그 밑단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한미반도체, ISC,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등등이 이제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어떤 종목이 있죠? 그 아랫단에는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소프트,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반도체와 지금 이제 네이버 인터넷을 제가 비교를 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역사적인 저평가 밴드까지 갔기 때문에 리바운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오면서 어떻게 투심이 갈 것이냐.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기 단위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1차 단추는 끼운 것 같고 추가적인 상당에 대한 부분들은 하이퍼클로버 X가 발표가 공식으로 나오면서 B2B나 B2C 쪽에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정말 창출할 수 있는 모델 제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달려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원래 기본 베이스는 영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가에 대한 비교를 한 아마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보면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국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비용이 전가가 됩니다. 오픈 AI가 국내에서 서비스 될 때도 영어로 써져 있는 것과 한국어로 써져 있는 것에 대한 비용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어로 표현된 오픈 AI가 들어오면 토큰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토큰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오픈 AI 관련된 부분들보다 하이퍼클로버로 이제 만약에 토큰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오픈 AI보다 하이퍼클로버가 4분의 1 정도밖에 토큰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영어로 표현된 것이 한국어로 전환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픈 AI가 상당히 좋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글로벌리 지금 핫하지만 국내 회사들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쓰기에는 하이퍼클로버X가 훨씬 더 아마 접근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AI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네이버 자체로도 AI 도입에 따라서 검색 외에도 커머스라든지 로컬 여행 부분 등에 대해서 버티컬 서비스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도입되면 검색어에 대한 해석 기능이 우월하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와 여행 부분에서 AI 서비스가 먼저 도입되고 상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용자 이용 경험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는데 광고주 경험이 또 긍정적이고 또 좋아질 것으로 광고주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그러고요. 광고나 구매 상품 추천에 대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제 구매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상품 추천 등에 대한 적용, 생성 AI가 재무 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 그다음에 이용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밀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부분에서 이렇게 재밌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도 AI가 나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하네. 그럼 거꾸로 내가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쿠폰이라든지 다른 또 제한도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광고주도 그리고 어떤 그 사용자 이용 경험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부분도 상당히 좀 서로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지만 결국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언어 모델, 결국 이제 이게 표현이 그들의 표현은 LLM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어 모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도화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비해서는 아마 네이버가 아마 세 번째 정도로 출시하는 언어 모델 기반의 이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고도화된 수준의 상품을 시장에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네이버가 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이버는 IR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24일 이후로 전략이나 상품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순차적으로 공유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과금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독 모델도 새롭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인구수 고려라든지 유료 클라우드 등의 기술도 활용하면서 네이버가 어떻게 이제 실질적인 유료 서비스로 가는 것에 대한 업계에 대한 제휴가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 이후로부터는 그게 구체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여러 가지 시너지적인 수익 창출 결과가 더 빨리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좀 돈이 될 만한 모델이 나올 만한 구석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선투자가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또 부족하면 투자 회수가 안 되는 우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AI 솔루션이 어떻게 사업화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아마 사업화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비용 부분을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있는 기업 외에 비용 계량이 또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주로는 광고와 커머스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겟팅이 돼서 좀 추가적인 어떤 제안이나 구체적인 제시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되게 하고 싶겠죠.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크게 안 나와 있고요. 또 카카오가 또 계열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 볼륨은 카카오가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실적단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SM 엔터를 인수하면서 실적단이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SM 인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조금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SM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도 인수 이후에 좀 어수선한 것들을 좀 SM 관련된 부분에도 어떻게 지금 이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 보는데 SM을 왜 인수했을까요? 기획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엔터사들의 지금 가장 큰 비중이 굿즈예요, 굿즈. 이 엄청난 굿즈 판매 그리고 이제 앨범 판매가 엔터사들의 상반기가 역대급 앨범 판매량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콘서트 가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콘서트 관련된 티켓이 20만 원이면 콘서트 현장 가서 굿즈 사는 게 10만 원 정도를 다 쓴대요. 그러니까 티켓 가격의 절반을 추가로 굿즈를 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카카오가 만약에 커머스로 접목시킨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기획사를 인수해서 이 굿즈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반 유통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데 AI와 관련된 어쨌든 기본적인 구체적인 어떤 제시가 아직까지는 네이버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카카오 독자적으로만 본다면 AI 사업이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카카오가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굿즈 산업이라든지 커머셜 부분에서 네이버와 똑같이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생각보다 그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명품 시장과 관련된 카카오 내 입점들이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카카오에서 많이 또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 사러 가려면 매장 가야 되지 않나 싶지만 의외로 또 카카오를 통해서 많이 산다고들 합니다. 그 시장도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도 크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또 독자적인 다른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만약에 또 접목이 된다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네이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는 감은 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카카오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제 솔트룩스가 얼마나 이제 정말 이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 이제 돈을 버느냐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뭐 대형사 관련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죠. 지분 인수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그 스마트폰 관련된 이렇게 그 언팩 행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뭘 만드는 어떤 그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에서 뭔가를 만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여서 이 로봇팔이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시연하는 어떤 부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솔트룩스도 이제 뭔가 이제 협업을 한다 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AI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한컴 오피스처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특정 회사라기보다는 AI 시장에서 같이 협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플리토라는 회사도 고도화에 따른 언어 베이스 관련된 언어 데이터를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LLM이라 해가지고 언어 모델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 베이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리토라는 회사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솔트룩스를 꼭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와 관련된 파생되는 슈에즈들이 많이 나올 텐데 결국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별로 안 되는데 주가가 뭐 몇 조를 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 협업을 하는 쪽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스토리는 있는 거죠. 그리고 솔트룩스 말이 되는 거죠. 결국 후속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AI와 접목해서 수익성이나 매출액을 보여주는 회사들, 작은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입는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언어 모델의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갈 수밖에 없고 또 아마 새로운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에 어떤 역할들이 들어갈 걸로 보여요. 아마 뭔가 고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접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AI라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뭔가 하는 것 말고도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AI와 관련. 근데 그게 들어가려면 언어 모델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분석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 띵스 관련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접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런 것들이 접목됐을 때 뭐죠? 우리가 모두가 스마트 홈으로 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스마트 홈이 되고 자율주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초전도체 이야기 나오면서 나르는 비행기 이건 아주 먼 거리고요. 먼 거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스마트 띵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스마트 홈 베이스로 가면서 모든 가전까지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형성되기 때문에 인공 언어와 관련된 부분 데이터베이스, AI, 뭐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은 아마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모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AI 경쟁을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어 보여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지금 챗GPT가 4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 갑자기 뭐 AI 언어 모델 가지고 뭘 한다? 만만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반도체 쪽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촉발시킨 반도체 시장의 오팡 턴어라운드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특히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아주 좀 한정적으로 가던 것들이 AI 시장이 폭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뭐 핫한 것들이 뭐 오픈 AI가 핫했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존도 뛰어들고 애플도 뛰어들고 다 뛰어들면 갖다 써야 되는 것은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메모리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고성능 대역대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수혜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메모리 쪽에 갇혀있던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HBM 같은 게 이야기되고, 이 HBM이 이야기되니까 후공정단 이야기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파운드리까지 이야기되는 그런 쪽에 확산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애플하고 경쟁해서 그 다음에 오픈 AI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챗GPT에 대응하는 삼성전자 뭔가를 내놓겠다. 그건 지금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차라리 AI는 그냥 어떤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에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죠. 뭐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투자 형식으로 좀 가되, 결국은 AI가 촉발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서의 큰 그림을 좀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죠. 메모리 시장도 그렇고 또 스마트폰 시장도 많이 죽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죽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적자 폭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HBM을 영어로 하면 High Bandwidth Memory, 그런 HBM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게 AI 가속기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중요성이 동반되면서 기존의 메모리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DR5는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HBM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CPU와 GPU에 각각이 붙어요. 그러니까 CPU도 있고 GPU도 있는데 여기에서 DDR5도 붙고 HBM도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두 개가 같이 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HBM 같은 경우는 GPU와 같은 AI 가속기 칩셋 내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면서 AI가 결국은 촉발된 HBM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고도화 외에도 고용량이나 고데이터 분석, 이 고성능 메모리가 동반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저전력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전력을 너무 많이 쓰면 발열 현상이 나타나죠. 발열 현상이 나타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특성이 나타나면서 이제 DDR5도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DDR5는 너무 비싸니까 못 썼죠. 근데 이제 지금은 DDR4하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좁혀지면서 이제 점점점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면 수요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글로벌리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뭐 메타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량의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 반도체를 요구하게 되고, 고성능의 어떤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AI가 촉발한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아마 성장을 하게 되고, 업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업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DDR5 관련해서는 이제 HBM을 뭐 놓고 본다면 글로벌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0%고요.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고, 마이크론은 아마 따라온데도 별로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기술적인 어떤 서로 경쟁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급격하게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좋았다 좀 쉬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감산의 영향이 디램이나 낸드 쪽에 감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을 포함한 하이닉스는 작년 연말부터 감산이 미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갔고, 삼성전자는 계속 감산을 미루다가 2분기에 감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의 감산은 삼성전자가 3분기에 더 감산이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에 낸드 감산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턴은 분명히 디램이나 낸드 공이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정도부터는 가격에 대한 업턴이 나올 거고, 일부 제품은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일부 제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3, 4분기 지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아마 기본적인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이나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어요. HBM 관련된 부분에서 만들 때 NCF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MRMUF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NCF라는 기술은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가능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위쪽에 필름지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기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어떤 층에다가 필름지를 붙여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인데, 거기에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기술이 뭐가 있냐면 MRMUF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려면 이게 기존의 필름지 아닌 다른 물성을 가진 어떤 소재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기존에는 삼성전자도 되게 좀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구현이 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갑자기 하이닉스가 해내게 됩니다. 일본 업체에서 그걸 소재를 받아와가지고 필름지를 대체한 다른 어떤 소재를 넣어서 그걸 가능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 하이닉스가 아마 컨퍼런스 콜을 하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앞으로는 MRMUF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 부랴부랴 이제 그 기술로 뛰어들면서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다른 메모리나 낸드 쪽에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HBM만 놓고 봐서는 하이닉스 좀 빠르죠. 삼성전자 좀 뒤로 가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하냐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후공정 단위, 이게 HBM 쪽 후공정 단위나 파운드리 쪽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조 원 이상의 후공정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번도 후공정단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공정단의 대부분 메모리나 이런 쪽에 어떤 그 투자가 집중이 됐었고요. 근데 이런 후공정단에 삼성전자가 1조 원 이상 투자가 사상 최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다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주 가운데 주가들이 올라간 것은 대부분 다 후공정단에 있는 쪽, 그리고 패키징 관련 쪽, 그리고 파운더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그 전공정단의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는 주가들이 별로 못 올랐어요. 소외됐죠. TSMC 같은 경우는 COWS라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iCube 패키징 기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2.5D 뭐 패키징 기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후공정이나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종목단에 뭐가 수혜가 될까 계속 이제 이렇게 스터디가 되고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3나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4나노 쪽에서는 좀 많이 따라잡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일정 기술에 있어서는 아마 TSMC가 뭐 70% 후반이고 뭐 삼성전자가 70% 초중반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죠. GAA 기술. 이 기술이 보통 TSMC 같은 거는 이제 핀팻 기술을 해가지고 그걸로 가는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로 이제 약간 TSMC와 다른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전력 부분에서 열도 안 나고 저전력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율이죠, 수율. 근데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 자신 있어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패키지 턴키를 공급을 제한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뭔가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잠재 거래선이 바로 삼성전자의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팀이거든요. 엔비디아가 TSMC로부터 구매한 웨이퍼를 제공받아서 이게 메모리 사업부로부터 조달한 HBM3를 뭐 자체 iCube 2D 2.5D 패키징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면 상당히 좀 원큐로 갈 수 있어요. 뭐 IP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기술도 제공되고, HBM도 줄 수 있고, 이게 한 번에 완전히 턴키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삼성전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그러면 이걸 엔비디아 쪽이 어떻게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할 수 없는 뭔가 메리트를 주면서 제안을 했다면 엔비디아 물량을 뺏어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외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보다는 이 삼성전자의 그 턴키를 받아왔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중소형 종목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단순 제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큰 변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HBM과 이를 이용한 2.5D 패키징 기술까지 가게 된다면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아마 턴키 제한을 할 정도면 수율도 꽤 많이 잡혔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율도 안 나왔는데 그걸 턴키 제한해가지고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져와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상반기에는 하이닉스 발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가면서 이제 관련된 그 하이닉스 쪽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들, 중소형주들,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 HBM 확대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아이디어도 가져갈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선두주자고 삼성전자와 아주 격렬하게 그 싸움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던 턴키로 할 수 있는 거, IP, 설계, HBM, 파운드리까지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또 다른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이닉스 좀 다른 행보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글쎄요, 저는 가능성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막 한국에 되게 우리나라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따낸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생긴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